안녕하세요.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파일 입출력입니다. 파일 입출력. 입문자 그리고 관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파일 입출력의 개념이 뭔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역시 교재는 GPT, 자바의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설명해줘. 자, 자바에서 파일 입출력은 프로그래미 파일 시스템과, 말이 좀 어려운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다 컴퓨터 기본, 컴퓨터 과학이라고 부르는 기초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공부하시다 보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만든 어떤 프로그램이 파일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네, 데이터를 읽고 쓰는 기능을 제공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 컴퓨터에서 뭐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어쩌고저쩌고 작성하고 저장하면 파일이라는 형태로 뭐가 생기죠. 그러면 실행 중이었던 메모장 프로그램에서 내가 입력한 데이터들이 이 파일로 나가는 거예요. 출력. 그리고 반대로 저장된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볼 수 있죠. 그건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파일 입출력을 숨 쉬듯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바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자바에서는 파일 입출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클래스와 API를 제공한다. 이때 주로 원래 베이직 IO라고 해서 자바의 기본 입출력 관련된 클래스들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4 버전인가에서 나왔던 New IO라는 패키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IO 가지고 놀면 되고요. NIO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동기식이라고 하는 그런 처리가 필요한 파일 입출력에서 이제 대규모의 어떤 작업이 필요할 때 그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내용으로 파일 입출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클래스라고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파일이라는 이름의 클래스예요. 파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파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파일. 그 파일이 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물어볼게요. 파일이 뭐야? 자, 파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앞에서 했던 질문에 이어서 자바의 파일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다르게 좀 물어봐야겠네. 자바에서 파일 말고 기본적인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파일의 의미를 설명해줘. 자, 컴퓨터 과학에서 파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본 단위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사용. 우리가 실제 파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뭔지를 보면 메모장으로 저장한 파일이 있고, 뭐 많이 쓰는 PDF 파일이 있고, 뭐 문서 파일, 그 다음에 뭐 영상, 뭐 MP4 뭐 이런 게 있고, JPG,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확장자가 뭐가 붙어 있는 이런 파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또는 실행 파일 같은 경우는 EXE로 보통 표현되는 녀석들이 있고, 여러분이 운영체제에서 컴퓨터에서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하드웨어 중에서 컴퓨터에 있는 하드웨어 중에서 하드디스크라는 애가 있죠. 하드디스크. 요즘에 뭐 다들 SSD 쓰시겠지만 하드디스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죠. 저장. 근데 실제 하드디스크, SSD는 조금 단순하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뜯어보면 그 안에 우리 CD-롬 같은 이상한 판때기가 있고요. 그 판때기에 이런 식으로 혹시 그 옛날 전축 같은 거, 레코드판 돌리면서 음악 나오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 암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끝에 요거 뭘 읽을 수 있는 뭐가 있고요. 이 판때기를 플래터라고 부르고,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될 때는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전기적인 형태로 뭔가 데이터를 쓰고 읽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건데, 그때 이 플래터가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이거 돌아가는 소리,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실제 컴퓨터에서 윙 하는 소리, 그런 게 이제 하드디스크를 쓰는 거고, 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거기다가 저장되는 방식이 이제 SSD인 거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애들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태를 상상해 보면 넓디 넓은 판때기에 칸칸이 쭉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0 또는 1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광활한 짝대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데이터를 하나 저장한다 그러면 어떤 위치부터 몇 바이트만큼, 실제로는 비트지만 저장하는 단위가 바이트라는 단위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1010101이 막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의미 있는 어떤 파일의 정보인 거죠. 데이터. 근데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이런 걸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영체제마다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파일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파일 시스템을 처음 보는 게 아니실 건데, 왜냐하면 USB나 이런 것들 사용하실 때 여러분 포맷이라는 거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포맷. 자, C 드라이브를 포맷하려고 했더니 포맷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쉽네요. 속성. 자, 포맷을 할 때 보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파일 시스템을 뭘로 할 거냐라고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보통 NTFS 아니면 FAT 32 아니면 뭐 그냥 FAT 아니면 EXFAT 뭐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제 운영체제 윈도우즈 10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하드웨어에 하드디스크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가져오고 하는 그런 개념을 NTFS 방식으로 사용할 거냐, FAT 방식으로 사용할 거냐, 이런 걸 정하는 게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냥 데이터 저장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규칙. 그래서 실제 포맷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컴퓨터를 공부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삭제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삭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형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형식.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돼 있던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을 내가 새롭게 다시 정의하겠다라고 해서 포맷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해졌기 때문에 기존에 저장돼 있던 형식을 무시하고 새롭게 저장하는 방식으로 준비가 돼서 기존에 저장돼 있던 것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되는 거고 찾아갈 수 없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복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복구가 가능해요. 포맷을 하더라도. 물론 100%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데이터가 저장된 어떤 매체에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저장된 건 삭제를 다 일일이 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길들을 끊는 게 일반적으로 포맷이에요. 아니면 어떤 오류 때문에 어떤 링크가 깨져 있거나 그래서 못 찾아가는 경우, 그런 걸 다시 연결해주면 원래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파일 입출력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파일의 용어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된다. 그래서 구조화된 방식이고 이렇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파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하드디스크나 SSD, USB 등등 데이터의 집합이다. 특정 형식과 구조를 가집니다. 실제로 메모장 데이터, 그 다음 이미지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뭐 비디오 이런 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내부 구조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 내부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게 될 건데, 실제 이 파일은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될 때 파일의 고유 이름, 그 다음 그 파일이 실제 하드디스크에 어디에 저장됐는지를 운영체제 레벨에서 알고 있는 경로, 뭐 C 드라이브에 무슨 폴더에 이런 거 있죠. 그런 경로가 있고, 실제 저장될 때는 하드디스크에 데이터가 쓰여지는 논리적 주소라는 게 또 있습니다. 메모리의 주소처럼
뭐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 뭐 이렇게 보이네요. 자,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있고요. 이걸 다 읽기에는 좀 의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바의 IO 패키지 안에는 파일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래서 이 파일 클래스가 뭐 하는 애냐면 파일이나 디렉터리의 경로를 못하네. 경로를 이라고 해야지. 추상적으로 표현한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 하드디스크에 파일이 있는지, 그 파일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 파일을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폴더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실제 파일을 대상으로 어떤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그 파일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가 간단히 있는데 바로 가져다가 테스트 해볼게요. 오늘 19일차 프로젝트 패키지 만들고 첫 번째 예제. 자,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GPT에서 만들어준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왔고요. 파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 파일은 자바의 IO 패키지 안에 들어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클래스, 인터페이스 같은 애들이 있고요. 뭐 이런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죠. 저도 모르니까요. 필요한 걸 찾아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어요. 파일 객체. 파일 클래스의 내용도 구경하러 가볼게요. 그래서 이 파일 클래스는 지금 현재 생성자, 스트링을 받는 생성자를 사용하고 있고, 자, 위로 좀 올라가서 public class file이라고 하는 녀석은 직렬화가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하다. 파일 간에. 그런 의미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에 뭐 파이널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도 갖고 있고 여기에 패스라는 걸 갖고 있네요. 경로. 얘도 지정되면 고정되겠죠. 특정 파일에 대한 하나의 위치 그것만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enum이라는 형식도 보여요.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이 특이한 키워드들 enum이나 record 뭐 이런 것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뒤로 쭉 내려가 보면 이런 것도 보입니다. separator 차, 그 다음에 separator 이런 것들이 파일을 식별하기 위해서 경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문자가 있는데요. 그 문자가 콜론과 슬래시, 세미콜론과 백슬래시 또는 백슬래시는 보통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긴 하죠. 어쨌든 백슬래시. 자, 요거는 유닉스 계열에서 세퍼레이터 역할을 하고요. 요거는 윈도우 계열에서 세퍼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세퍼레이터가 뭐냐? 구분자요. 구분자. 제가 자바를 처음 강의하는 첫날에 환경 변수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패스라는 환경 변수를 보면 이런 게 쓰여 있거든요. 자바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 자바나 자바 C나 뭐 이런 걸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명령어를 쓸 건데 그 명령이 현재 위치에 없으면 이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한테 찾아가서 뒤져본다 그랬죠. 여기에 표현된 것 중에 보시면 C 드라이브에 C 땡땡은 문자입니다. 문자. 윈도우즈에서 드라이브를 인식하는 문자고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백슬래시가 나오죠. 프로그램 파일즈에 커먼 파일즈에 오라클에 이런 식이잖아요. 폴더와 폴더를 세퍼레이터 해주는 문자가 백슬래시예요. 어디에서? 윈도우즈에서. 그리고 내가 이 경로에 가서 뭘 찾아봤는데 없으면 다른 경로에 가서 찾아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경로와 경로를 구분해주는 세퍼레이터가 세미콜론입니다. 어디에서? 윈도우즈에서. 이 똑같은 개념이
유닉스, 리눅스 이런 쪽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 환경 변수 패스라는 애가 역할은 똑같고요. 그 패스에 가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거기는 경로에 사이사이에 폴더와 폴더를 구분해 주는 부분에는 슬래시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경로와 경로를 구분해 주는 사이에는 콜론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마다 이런 구분하는 형식이 다른데 그걸 자바의 파일 클래스에서는 파이널로 고정값으로 세팅을 하죠. 언제? 클래스가 로딩 될 때. 스태틱이니까요. 그래서 자바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 녀석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를 표현할 때.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보죠. 그리고 자, 생성자들이 나오는데요. 프라이빗 생성자가 있어요. 프라이빗 생성자는 외부에서 호출할 수 없는 생성자입니다. 얘는 경로와 길이를 받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식을 받고 부모를 받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라이빗 형태의 생성자도 보이고요. 그 다음 퍼블릭 생성자, 여기에 경로를 받아주는 애가 있네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노멀라이즈를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코드들이 보이는데 뭐 볼 건 생성자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받고 자식을 받고 부모를 받고 자식을 받는 퍼블릭 생성자도 있고 그 다음 똑같네요. 부모와 자식을 받는 얘는 파일이랑 스트링을 받고요. 앞에 있던 애는 스트링과 스트링을 받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형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해놨죠. 결국 파일 클래스는 지금 뭐 어떤 URI를 통해서도 웹상의 URI죠. 그런 걸 통해서도 생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성할 수가 있는데 결국 파일 클래스는 현재 내 프로그램이 이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 운영 체제의 어딘가 경로에다가 파일을 생성하거나 경로에 있는 파일을 정보를 가져다가 어디다 써먹거나 그러려고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example.txt라는 파일이 실제로 존재할 필요는 없고요.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있으면 있는 걸 쓸 거고 없으면 없는 걸 생성해서 새롭게 뭘 추가하거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일 클래스에다가 스트링, 경로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example.txt라고 하는 건 윈도우즈에서 하나의 파일 이름이에요. 경로가 아니라 파일 이름. 그럼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냐면 현재 실행 중인 파일, 이 코드에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죠. 이 파일은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죠. 프로젝트가 가장 꼭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대 경로의 기준은 여기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C 드라이브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적 경로가 돼서 지금 이 프로젝트 바깥 외부에 있는 어떤 경로에도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개념이 생깁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대 경로.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현재 내 프로젝트 폴더에 example.txt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서 그 파일 객체를 생성하고 나면 지금 당연히 파일이 없지만 이 객체를 생성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 객체의 경로에 실제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메서드예요. 아까 제가 보다 말았지만 메서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보면 아무런 메시지도 안 나옵니다. 왜냐? 파일이 없으니까요. 지금 존재하는 경우에만 출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폴더에 아무 파일이나 하나 선택을 해서 example.txt라는 이름의 파일을 실제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메모장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내 프로젝트에. 그러면 다시 예제 코드를 실행했을 때 파일이 존재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실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이죠. 자, 워크스페이스의 19일차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가 보면 역시 example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C 드라이브에 example.txt 있을까요? 자, C 드라이브에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예요. 똑같이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요 example.txt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졌고요. 다시 한번 예제를 실행하면 파일이 존재합니다 라고 나오죠.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아까 separator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파일 클래스의 스태틱으로 자, 보시다시피 패스 세퍼레이터와 세퍼레이터가 있어요.
separator는 폴더와 폴더를 구분해주는 구분자고요. 그 다음 path separator는 경로와 경로를 구분해주는 구분자입니다. 그래서 각각 스트링 타입이냐 차 타입이냐 이 차이만 있고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쓰겠습니다. path separator와 file.separator 이 두 가지를 출력해 보는 걸로 실행해 보면, 자, 경로와 경로를 구분하는 path separator는 세미콜론이고 폴더와 폴더를 구분하는 구분자는 백슬래시죠. 자, 이게 운영체제마다 달라요. 이 똑같은 예제를 맥이나 리눅스 같은 데서 실행을 하시면 얘는 콜론으로 나오고 요거는 슬래시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바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write once, run anywhere 이런 철학이 깔려 있잖아요. 한번 내가 작성한 코드는 OS가 어디든지 간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운영체제마다 각각에 맞는 자바 가상 머신들이 있죠.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만약에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경로의 파일을 가져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애다. 근데 제가 경로를 이런 식으로 하드코딩을 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즈에서만 실행 가능하고 리눅스로 가면 실행 못하겠죠. 경로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할 때 구분자를 이런 걸 쓰라고. 파일 세퍼레이터를 이렇게 중간에 갖다 넣으면, 물론 서식을 만드는 게 더 좋겠죠. 지금은 개념을 보려는 거니까. 그럼 C 드라이브에 example.txt가 되겠죠.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 이런 것들이 스태틱으로 클래스가 로딩될 때 운영체제에 맞춰서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파일 클래스는 그런 애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만들어진 파일이 있을 때 그 파일을 대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냐, 그냥 쓱 보시면 됩니다. can execute, 여기 실행 파일이냐, read, 읽을 수 있냐, 지금 불리언이죠. can write, 거기다 뭔가 쓸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파일이 없을 때는 create new file, 이걸 이용하면 파일이 생겨요, 실제로. 그리고 delete는 지워지는 거겠죠. 그 다음 delete on exit, delete on exit, 얘는 삭제가 될 건데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삭제해라, 이런 녀석이에요. 이건 언제 보통 쓰냐면 임시 파일 같은 거 만들 때 활용을 합니다. 그냥 프로그램 실행 중에 잠시 파일에 저장시켜 놓을 뭔가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활용이 되고,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보신 개념일 텐데, 그 MS 오피스 같은 거 쓰시다 보면 내가 워드로 뭔가 작성 중이에요. 뭐 파워포인트로 뭐 작성 중이에요. 근데 뭐 중간중간 저장을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작업하던 내용이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오류가 나서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이 녀석을 건드릴 수 없고, 그런 경우에 컴퓨터를 껐다가 켜서 다시 이 파일을 열어보면 이전에 나름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으로 저장했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거 복원했는데 이거 날라가도 괜찮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죠. 또는 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옆에 숨긴 파일로 뭐 조그만 게 하나 생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임시 파일인 거죠. 정상적으로 저장하면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종료할 때 그냥 없앨 거예요 라고 하면 알아서 없어지거나, 그런 파일들을 만들어 놓을 때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실제로 자바에서 임시 파일을 만드는 기능도 있어요. create temp 파일이라고 해서 접두사, 전미사 같은 거 이런 거 활용해서 임시 파일 같은 걸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확인했던 exist, 이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경로 가져오는 거죠. get, 얻어오겠다. 그 파일의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절대 경로, 상대 경로는 별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경로는 절대적인 가장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C 드라이브에 어디 뭐 D 드라이브에 어디 리눅스, 유닉스 같은 경우는 최상위에 어디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것들을 절대 경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상대 경로는 현재 위치, 꼭대기가 아닌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뭔가 경로를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기준이 어디냐만 달라지는 거지. 자, 그래서 경로를 뽑아올 수 있는 메서드도 있고, 그 다음 get free space 이런 것들은 남는 공간이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얻어올 수도 있네요. 파일을 대상으로 해당 공간은 의미가 없죠. 파일을 대상으로는 요건 이제 실제 저장소의 free size 사용 가능한 공간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get name, get parent, parent file 이런 것들 전부 파일에 대한 정보죠. get path 경로도 그렇고 total space 저장소 자체에 대한 전체 용량이에요. 사용하고 있는 용량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is absolute, is directory, is file, is hidden 이런 것들 딱 봐도 뭔지 알 것 같죠? 절대 경로로 만들어져 있냐, 디렉터리냐, 파일이냐, 숨긴 파일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 파일엔 시간 정보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 롱 타입으로 반환되고 있습니다. 초단위예요, 초단위. 보통 시스템에서 시간을 표현할 때는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현재 시간까지 지나온 초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해서 현재 초를 환산하면 날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파일의 크기, 그 다음 리스트나 리스트 파일즈 같은 애들은 폴더일 경우에 지금 만든 파일이 폴더일 경우에 그 내부에 있는 애들을 뽑아내는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폴더를 만들고 싶다. 그 다음 폴더를 하위 폴더까지 쭉쭉쭉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메서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 변경해주는 애도 있네요. 이름 변경. 그 다음 이걸 실행 파일로 바꾼다. 마지막 수정 시간을 바꾼다. 읽기 전용으로 바꾼다. 등등등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저 메서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대상으로 속성을 확인해 보면 그 속성에 들어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텍스트 문서, 위치는 어디, 크기가 얼마, 수정한 날짜가 언제 이런 거, 읽기 전용이냐, 숨긴 파일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흔히 파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파일 클래스를 통해서 하라고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예시가 좀 별로 안 나왔는데 하나씩 찍어보죠. 자, 파일 클래스에 can execute 이런 것들 하나씩 출력해 보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보고 있는지 파일 can read 읽을 수 있냐, can write 쓰기가 가능하냐, 그리고 delete는 빼고 delete는 좀 이따 따로 해보고요. get absolute path 파일 get canonical path 얘 예외 처리가 나오네요. 스로우즈로 날려놓을게요. 편의상. 그 다음에 프리스페이스도 한번 보고 get name, get parent 이런 거 그냥 궁금하니까 다 찍어볼 수 있는 겁니다. total space, usable space 사용 중인 공간. 그 다음 is 어쩌고 하는 애들도 있었죠. is directory 이거 폴더냐, is 파일이냐, is hidden이냐 이런 거. 자, 대충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구경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실행 가능하냐? 실행이 가능한 파일이래요. 읽기 가능? 네. write 쓰기 가능? 네. 그 다음에 절대 경로 표현, 그 다음에 상대 경로 표현. 요거 똑같이 나오는 건 애초에 제가 파일을 만들 때부터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free space 사용 가능한 공간, 그 다음에 total space 전체 용량이고요. get name 파일 이름만 나오죠. 요거만. parent C 드라이브. 그 다음 is directory 지금 만든 파일이 폴더냐? 아니다. is 파일 true 파일이죠. 숨긴 파일이냐? 아니요. 자, 요거를 제가 바꿔볼게요. 속성 숨긴 파일 적용. 자, 숨긴 파일로 바뀌었고요. 마지막에 is hidden이 false였는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true가 되죠. 이런 식으로 파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파일 클래스의 역할을 납득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걸 갖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간단하게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대 경로 내 프로젝트 폴더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요거 기존에 만들었던 파일 삭제하고, 자, 파일이 있으면 파일이 존재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else를 쓰거나 아니면 여기다 느낌표로 반전을 주면 파일이 없을 때를 나타낼 거예요. 그럼 파일이 없으면 file.create new file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원래 예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throws로 무시하게 해놨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실제 내 워크스페이스에 가보면 19일차 폴더죠. 여기 들어가면 example 파일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클립스 상에서 안 보이죠? 요거는 새로 고침을 해주면 보입니다. 프로젝트 폴더 우클릭 리프레쉬 또는 F5 눌러주면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져요. 자, 또 실행하면 당연히 파일이 있으니까 존재한다 라고 나오겠죠. 자, 하나 더. 이번엔 디렉터리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dir을 만들어줘. 자, 이렇게 실행하면 이제 dir이라는 폴더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일단 메모리상의 객체만 만든 거고요. 똑같이 if dir이 존재하지 않으면 한 번에 만들게요. 존재하지 않으면 dir.mkdir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폴더가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불리언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실행 끝났고요. 프로젝트 폴더를 새로 고침해 보면 dir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죠. 폴더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하드디스크에다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 기존 dir을 삭제하는 것도 할까요? 자, 없으면 만들어라. 그러면 있으면 지워라. dir.delete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 그러면 폴더가 사라졌죠. 다시 한번 실행하면 폴더가 생겼죠. 뭐 이런 식이에요. 바로바로 지웠다, 삭제했다, 지웠다, 생겼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런 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temp 파일이다. new 아니고 파일. 요건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져 있는데 create temp 파일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 건데 언제 만드냐면 mkdir이 됐을 때 만들어라. 삭제는 잠시 대기. 삭제하지 말고 첫 번째는 프리픽스, 두 번째는 서픽스, 접두사, 접미사. 템프 파일이니까 임시로 어떤 이름을 만들어 줄 건데 그때 앞쪽에다 뭔가 식별하기 위한 그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프리픽스, 여기는 뭐 서픽스 이런 게 들어가고 어디다가 어떤 디렉터리에다가 이렇게 정해 볼게요. 템프 파일. 자, 폴더가 없으면 만들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폴더에 임시 파일을 만들 건데 여기 이름 보이세요? 요 가운데 이상한 숫자가 있고 그 앞에 뭔가 문자를 붙여줬죠? 프리픽스, 서픽스라는 거고요. 어디에 만들 건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필요 없는 것들, 나중엔 필요 없고 지금 실행 중에만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건 이름이 랜덤하게 만들어지니까 일일이 여러분이 코드상에서 지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놔요. temp.delete on exit.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제거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thread.sleep 해서 잠시 재워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초 정도만 재우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 종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실행되다가 임시 파일 만들고 걔는 종료 삭제 예약되고요. 그리고 2초 쉬었다가 프로그램 종료가 될 건데 그때 실제로 삭제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실행하고 폴더를 보면 임시 파일 생겼죠? 그리고 걔가 프로그램 종료되면서 알아서 사라졌죠. 이런 겁니다. 임시 파일이에요. 그래서 파일 클래스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일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그 파일을 대상으로 생성, 삭제 이런 조작을 할 수 있다.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파일 클래스를 가지고 실제 입출력, 앞에서 설명드렸던 입출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 파일 클래스 간단히 확인해 봤고 이제 이런 게 나와요.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해서 자바에서는 바이트 단위로 파일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스트림. 스트림으로 끝나는 클래스들은 전부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입출력하는 애들이고요.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는 실제 그냥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저장된 파일들 있죠?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실제 그냥 한 덩어리의 데이터 덩어리 그런 애들을 바이트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문자 단위로라고 있어요. 문자 단위. 문자 단위는 자바에서 2바이트 단위로 뭔가 입출력할 수 있는 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건 기본적인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두 클래스하고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 2바이트 애들은 리더 또는 라이터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애들이라서 설명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입출력 성능을 위한 버퍼라는 애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try with resource 예외 처리 구문도 여기서 나오고 있고 자바 NIO에 대한 이야기도 쓱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바에서는 GPT에서 설명이 나왔던 것처럼 바이트 스트림이라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 차 스트림이라는 애가 있어요. 바이트 단위, 캐릭터 단위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일단 스트림이라는 얘기 우리 표준 입출력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메모리 위에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죠. 메모리 위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콘솔과 키보드를 통해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연결되는 이렇게 두 개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system.out, system.in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는 쓰고 있고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요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아웃풋, 여긴 인풋이라고 얘기해요. 기준은 메모리를 기준으로. 메모리 기준, 메모리로 들어오니까 인풋이고 메모리에서 밖으로 나가니까 아웃풋이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데이터의 흐름, 이 통로를 스트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트림. 그래서 이게 표준 입출력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파일 입출력이라고 했죠. 달라지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어떤 파일을 대상으로 내 프로그램에서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가지고 들어오거나 이것도 스트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파일을 지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파일 클래스가 그런 역할을 하게끔 정의가 된 거고 그래서 파일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떤 파일이라고 지정한 다음 그 녀석을 대상으로 입력이나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스트림을 생성해야 됩니다. 목적에 따라. 이 파일이 단순 1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들이 졸졸졸졸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럼 바이트 스트림 애들을 갖다 쓰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채팅같이 실제 문자 단위로 뭔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다 그러면
문자 스트림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트 스트림은 자바에서 어쩌고 저쩌고 스트림으로 끝나는 클래스들이고, 캐릭터 스트림 같은 경우는 리더, 라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끝나면 요건 캐릭터 문자 단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표준 입출력이랑 동일하고요. 애초에 표준 입출력도 지금 말씀드린 바이트 스트림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 스트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바이트 스트림 기반 위에 올라가 있는 감싸진 개념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 이제 우리 파일 입출력 보고 나면 이제 다음 진도는 소켓이거든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소켓을 할 때는 지금 했던 이 개념이 그대로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즉, 표준 입출력 장치로 소통할 거냐, 아니면 운영체제에 저장된 파일 시스템에, 운영체제에서 관리하는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대상으로 소통을 할 거냐,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을 할 거냐에 따라서 대상만 달라지고요. 대상만 달라지고 방식은 어차피 똑같다. 요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바이트 기반 입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때 파일 아웃풋 스트림부터 볼게요. FOS라는 이름을 쓸 거고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자, 요 클래스를 쓸 겁니다. 자, 객체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파일에 출력하는 흐름. 저는 이걸 다 빨대라고 표현하거든요. 빨대를 꽂아서 뱉을 거냐, 아니면 인으로 빨아먹을 거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가 필요하다라고 나와요. 생성자가 오버로딩 돼 있죠. 그리고 얘들이 받는 건 파일을 받거나 아니면 표준 입출력에 해당하는 파일 설명자, 파일 기술자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파일이 있는 경로를 문자열로 받거나, 이런 얘들이 있고, 그 다음 뒤에 불리언이 하나씩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내가 어떤 파일을 대상으로 빨대를 꽂을 건데, 기존에 혹시 파일이 있으면 그 있는 걸 제거하고 새로 만들 건지 아니면 이어서 갈 건지, 그런 걸 나타내는 플래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파일, new 파일 해서 저 지금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example.txt 파일을 대상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때 이게 빨대를 꽂는 거는 뭔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자원이 열리는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친구랑 전화를 하기 위해서 통화를 눌러서 친구랑 연결된 상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일 입출력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렇게 썼었어요. try 예외 처리가 필요해서 FOS, 자, 이 변수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이 파일을 대상으로 생성할 거고, 생성해서 뭐 작업을 하겠죠. 작업을 다 하고 나면 중간에 예외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니? throws file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네요. file not found exception.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예외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만 출력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마지막에 이런 걸 씁니다. finally라고 하는 걸 써서 이 녀석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든 아니면 중간에 예외가 생겼든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항상 뭘 해야 되냐면 close라는 걸 하도록 해요. close. 자원을 해제하는 거고요. 거기에 또 예외 처리가 필요해서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복잡해 보이죠? 이게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어딘가 외부와 연결한다면 바깥쪽에다 변수 선언하고 거기에 대한 자원 할당하고, 문제가 생기든 문제가 생기지 않든 마지막에 스트림을 해제시켜주는 작업.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자, 제가 여기서 볼 수 있나? 메모장으로? 메모장으로는 못 볼 텐데. 자, 제가 메모장을 열고 있어요. 뭐라 저장했고, 자, 다시 작업 중입니다. 아직 작업 중이에요. 근데 제가 얘를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메모장은 이동이 되네요.
근데 메모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삭제하거나 어딘가로 이동하려고 하면 그런 메시지 하나씩 나오죠. 이미 파일이 열려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프로그램이 종료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더 이상 이 파일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종료됐을 때 클로즈를 하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됐을 땐 클로즈를 안 한다고 하면 그때 이미 파일이 사용 중인 상태로 뭔가 남아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파일 입출력이든 네트워크 입출력이든 예외 처리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스캐너를 사용하실 때 표준 입출력을 통해서 우리가 입출력을 사용하는데 그때 요 인에 표시되고 있는 경고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음이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뭐 썼다 쓰고 나면 이번에는 메모리 릭이라고 해서 in is never closed 닫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것도 스트림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썼으면 닫아라. 근데 안 닫았던 거죠. 표준 스트림은 닫을 필요가 없어서 안 닫았던 건데 여기서 어쨌든 마찬가지로 스트림을 생성하고 나면 끝날 때 꼭 닫아줘야 된다. 안 닫으면 프로그램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파일이 이미 사용 중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통 예전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뭘로 바뀌었냐면 어디 있니? 자, 여기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바 1.7 버전부터 추가된 try with resource라고 합니다. 앞에서 예외 처리 볼 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녀석인데, 자, 여기 보시면 try의 블록이 여기 사이에 이상한 게 하나 껴들어가 있죠. 소괄호로. 요게 요 영역 내부에서 사용할 어떤 빨대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선언한 빨대들은 별도로 파이널리 구문을 통해서 제거하지 않더라도 스트림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해제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성했던 이런 형식의 코드, 파이널리를 갖다 박는 이런 형식의 코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FOS는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파이널리 구문은 없애고요. 다음 FOS를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써봅니다. write 할 거다. 뭘? 자, 65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write가 쓰는 거예요. 요걸 쓰려면 역시 또 IO exception이 발생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IO exception 예외 처리 똑같이 넣어주고, 자, 파일 라파운드 exception 같은 경우는 앞에 IO exception에서 다 받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기도록 합니다. 자, 코드가 한참 간결해졌죠. 요거는 알아서 요 블록에 선언되어 있는 애들은 해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건 지금 실행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자, 아무런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이제 요 example 파일 있죠. 요 example 파일의 내용을 보면 A가 쓰여 있어요. 자, 실제 이클립스로 보는 게 아니라 메모장으로 똑같이 열어보면 A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일에 출력한 거고요. 그리고 출력한 이후에 더 할 게 없으니까 fos.close까지 호출했을 거예요. 어떻게?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가보면 얘가 뭐가 정의되어 있냐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웃풋 스트림을 따라 올라가 보면 아웃풋 스트림에 클로저블이라고 있어요. 클로저블. 그 다음에 플러셔블도 있네요. 일단 클로저블 요거를 또 들어가 보면 여기 위에 오토 클로저블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걸 구현하고 있는 애들은 전부 지금 보셨던 try resource 구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클로즈가 불리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궁금해서 제가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마이 스트림 같은 걸 만드는데 implements closeup을 구현한다. 뭐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구현한다. implements closeup을 그러면 여기에 오버라이딩 하라고 뭐가 되어 있죠? 클로즈를 오버라이딩 해라. 자 여기다가 제가 자원 해제 이렇게 해놓고 자 마이 스트림을 여기서 추가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가 필요하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여러 개 선언하실 수 있어요. 자 MS를 여기서 열었고 뭐 끝이 나겠죠? 다시 실행. 그러면 저는 호출한 적 없는데 알아서 자원 해제가 호출이 되고 있죠. 이 원리예요.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open, write, close. 자 보시면 close라는 애가 선언돼 있죠. close. 그래서 얘는 정리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호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구문이 try with resource 구문 형식이에요. 별건 아니고 try 블록 전에 try 블록 바로 전에 그 사이에다가 괄호를 통해서 내가 그 영역 안에서 사용할 스트림 자원들 외부 연결 자원들을 선언해 주면 걔네들이 오토 클로즈업을 구현하고 있을 때 지금처럼 자동으로 클로즈가 호출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try with resource 형식으로 바꿔 쓰시면 편하겠죠. 굳이 파이널리 막 주절주절 안 쓰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지금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 여러 번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A 한 문자만 저장돼 있죠. 자, 여기에 스트림을 만들 때 아까 불리언 플래그가 있다 그랬는데 얘를 true라고 넣어보면 다시 실행했을 때 메모장 내용이 바뀌었죠. 여기 true를 집어넣으면 계속 이어서 파일이 있으면 거기 이어서 쓰겠다는 얘기고요. 없으면 디폴트가 false라서 새로 만듭니다. 있어도 새로 써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여러 개의 글을 쓰겠다. 65, 66, 67 뭐 이런 식으로 write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있었던 내용 뒤에 계속 추가로 저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파일 출력입니다. 근데 얘는 보셨다시피 별다른 기능이 없고요. write 기능만 있어요. write. 근데 그 write에 바이트 배열에 있는 것들을 출력하거나 아니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int 값 하나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바이트 배열에서 몇 번째부터 몇 개를 출력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 65는 ASCII 코드로 A라는 거고요. 이어쓰긴 하지 않겠습니다. 바이트형 배열로 보통 버퍼라고 얘기하거든요. new 바이트에 66, 67, 68이 있다. 뭐 하는 짓이지? 자, 이렇게 해서 바이트 배열도 만들고요. 첫 번째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write 쓸 건데 A를 쓰겠다. write 할 건데 바이트 배열 버퍼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실행 한번 하고 이클립스에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 A 나가고 BCD가 나갔죠. 자, 한 번 더 fos.write 할 건데 이번엔 버퍼에서 1번부터 2개 나가겠다. 다시 한번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느낌 있죠? 자, 지금 파일이 있을 때 그 파일에 이 example.txt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지금 FOS가 이 파일에다가 example.txt 파일에 빨대를 꽂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빨대에다가 1바이트를 써라 라고 하는 write라는 메서드를 쓴 건데 기본적으로 정수를 받습니다. 기본적인 자료 형태가 int형이에요. 정수 자료가. 그래서 A를 65라고 해서 쓰니까 이 파일에 A를 쓴 거고요.
그 다음 버퍼를 써라 라고 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바이트 배열이 있을 텐데 여기 있는 데이터가 제가 지금은 텍스트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지 파일에 있는 0101 데이터들 1바이트 1바이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파일을 실제 바이너리 파일을 갖다가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고 그 버퍼의 내용을 갖다 써라. 그래서 버퍼는 BCD거든요. ASCII 코드. 그래서 BCD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write 메서드 하나 더 써본 게 버퍼에서 그 버퍼에서 오프셋 1번부터 배열이니까 0, 1, 2 이 번호 말하는 거고요. 1번부터 몇 개? length 2개. 그래서 CD죠, CD.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CD가 나온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냥 파일에 데이터를 썼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개념으로 세 번째 예제를 제가 만들 건데 똑같이 파일을 생성하고 그 다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아니라 인풋 스트림이라는 애를 쓸 거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은 FIS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FIS 점 찍어보면 얘는 인풋 스트림이니까 읽어드릴 수 있는 빨대를 꽂는 거예요. 그래서 FIS 점 찍어서 자, 뭐 여러 가지 메서드가 있습니다만 읽어드릴 수 있는지 그다음 뭐 클로즈 그다음에 맨 뒤에 지금 확인할 건 이런 거예요. read 요게 중요합니다. 읽어드리는 거죠. 읽어드리는 거. 읽겠다. fis.read라는 거 하나 쓸 건데 얘는 파일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읽을 수 있는데요. 예, 간단한 요 첫 번째 메서드부터 보면 1바이트를 읽어서 기본 자료형인 int형으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int a에다가 이렇게 담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65 이건 이제 필요 없고 그래서 a에 읽혀드린 게 어떤 값인지 바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65를 읽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인트형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거를 형변환해서 확인해 보면 1에 나오겠죠. 이거 파일에서 읽어드린 것 같지가 않다. 확인해 보면 됩니다. Z라고 바꿔볼게요. 저장했고 다시 실행하면 Z가 나오죠. 파일에서 읽어드린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read를 할 때 바이트 배열을 이용해서 읽어드릴 수 있고 마찬가지 바이트 배열에서 몇 번째 오프셋부터 몇 번째까지 에다 저장할 건지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얘네들은 단순 입출력이라서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상에서 동작되고 있던 어떤 데이터들을 출력하면 되니까 출력 횟수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읽어드릴 때 파일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읽어와야 될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파일에 문자가 하나가 있는지 여러 개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뭐 hello, world 뭐 이런 게 써 있다. 그러면 여기서 read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드려서 자, 문자로 변환해서 바로 출력한다고 생각하고 실행해 보면 H 하나 나오죠? 그럼 몇 번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FIS read를 할 때 버퍼 바이트 배열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 버퍼에 있는 값들을 출력하도록 해볼 거예요. 자, 문자로 바꿔서 자, 이렇게 해보면 보이세요? 쭈루룩 이게 버퍼에 들어있는 값들을 출력한 거예요. 그럼 read가 무슨 일을 했냐면 파일에 빨대를 꽂아서 데이터를 쭉쭉쭉 읽어드릴 건데 요 512바이트만큼 쭉쭉쭉쭉 저장을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좀 덩어리 취급해서 쓰겠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버퍼에
65, 66, 67, 68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똑같이 버퍼에 있는 거 출력을 할 건데 버퍼에 1번부터 3번까지만 이렇게 불러다 저장을 해라. 그러면 버퍼에 들어있는 A는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 1번부터 나머지 뒤에 얘네들한테까지 3개만, 하나, 둘, 3개까지만 파일에 들어있던 세 글자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즉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이 바이트 배열에 저장시키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개념만. 이 클래스를 직접 사용하는 건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일도 별로 없으실 거고, 그냥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프로그램에서 어떤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 이 개념이 별게 아니다. 이런 게 만들어져 있고 개념만 알고 가져다 쓰면 된다. 요걸 전달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예제가 출력하는 것, 입력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두 가지 모두는 어쩌고 저쩌고 스트림 클래스죠. 자바에서 어쩌고 저쩌고 스트림 클래스는 1바이트 기반으로만 동작을 해요. 1바이트.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안녕 자바야 뭐 이런 걸 썼어요. 한글이죠. 한글은 기본적으로 2바이트 또는 그 이상의 바이트를 갖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인코딩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2바이트예요. 그러면 read를 하는 애가 지금 버퍼를 쓰게끔 돼 있는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버퍼 쓰지 말고 1바이트만 읽어온다고 해봅시다. 1바이트만 읽어와서 그걸 사용한다고 해봐요. 그럼 실행해보면 236이 나옵니다. 아까처럼 얘를 문자로 바꿔보면 이상한 문자가 나와요. 이게 아닙니까? 아니잖아, 안. 잘라온 거예요, 잘라온 거. 잘라온 숫자. 실제로 안이라는 문자는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걔가 1바이트, 그 다음 또 1바이트, 두 개 합하면 2바이트죠. 2바이트 기반이고 자바에서 2바이트는 unsigned로 0부터 65,535번까지의 번호를 갖다가 한글이든 한자든 뭐 여러 가지 전 세계 문자들을 표현하는 유니코드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이라는 녀석은 ASCII 코드 1바이트 범위, 즉 0부터 127로 표현할 수 있는 또는 확장해서 255까지 갔을 때 그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숫자를 갖고 만들어진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라서 가져왔을 때 그걸 ASCII 문자로 확인하면 이상한 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바이트 단위로 끄집어 와야 되는 거예요. 2바이트. 그러려면 이 스트림으로 끝나는 애들 말고요. 다른 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3번 예제를 복사해서 4번으로 옮겨가 갔고요. 파일 인풋 이런 이름의 인풋 스트림 리더라는 애가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자, 인풋 스트림 리더라는 애가 있고 여기엔 지금 타입을 파일이 아니라 인풋 스트림을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리더, 라이터 얘네들이 2바이트 기반이라고 했는데 걔네들도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1바이트짜리의 스트림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기능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직접 넣는 게 아니라 new file input 스트림을 생성해서 그걸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아따 이것도 귀찮아요. 옛날에 이거 막 조립해서 쓰던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파일 리더라는 애가 있으니까 파일에서 직접 읽어드리도록 해라. 이런 애가 있습니다. 파일 리더. 그러면 여기다가는 파일을 직접 넣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FIS보다는 파일 리더라는 이름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요번엔 똑같이 리드 그대로 쓸 거예요. 어차피 입출력하는 애들도 쭉쭉쭉 올라가면 스트림을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메서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행해보면
많이 나왔죠. 자, 점 찍으면 앞에서는 바이트 자료형 단위로 뭐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캐릭터형 단위로 나오죠. 그리고 이런 캐릭터형 단위로 동작되기 위해서 내부에 버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임시 저장소 같은 개념이 있어서 2바이트씩 잘라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식의 개념. 그리고 지금 3번이나 4번이나 1바이트 기반, 2바이트 기반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쓸 때는 내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 쓰면 되지만 그건 파일로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읽어드릴 때는 언제까지 읽어드릴지 모른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read를 반복해서 씁니다. 반복. 바이트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는 뭐 -1이다. fis.read를 할 건데 이 read의 결과가 -1이 아닐 때까지 반복을 한다. 그래서 읽어드린 데이터를 출력하겠다. 인트로 기본 자료형.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실행을 해보면 자, 끝까지 쭉 다 읽었어요. 끝까지 읽습니다. 끝까지. -1은 파일의 끝을 만나면 못 읽어드리니까 -1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 1바이트씩 가져오니까 한글 같은 거 깨진다 그랬죠? 제가 만약에 한글이 아니라 영어였으면 1바이트 입출력에서 1바이트 읽어드리는 녀석이 문제없이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한글이 껴있으면 얘는 끝까지 읽어드렸을 때 이상한 문자를 읽겠죠? 그럼 지금 마지막에 봤던 파일 리더를 이용하면 1바이트든 2바이트든 쭉쭉쭉 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nt로 데이터 반복해서 데이터에 파일 리더로 읽었을 때 -1이 아니면 가져다가 어디다 쓰자. 데이터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1바이트든 2바이트든 잘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가져온 것들을 그대로 다 소비를 해버렸지만 이런 걸 갖다가 변수에 필요한 것들을 담아서 어디다 활용하고 그래야 되겠죠. 지금은 단순하게 저장하고 가져오고 요것만 보고 있고요. 2바이트 기반 입출력하는 애들은 리더와 라이터라는 애들이 있다. 그 중에 리더 한번 봤고요. 이제 마지막 05번으로 파일 리더가 아니라 파일 라이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파일 쓰기 라이터 얘도 마찬가지 파일 라이터라고 쓰고요. 파일 라이터 점 확인해 보면 얘는 append라는 애도 보여요. append 추가하는 거죠. 버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임시 저장소가 있고요. 그 임시 저장소의 데이터를 쭉쭉쭉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write 하는 단위도 보시면 얘도 차 또는 스트링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뭘 쓰겠다. 안녕하세요. 이런 문자를 쓰겠다. 그리고 실행해보면 나오는 건 없지만 example 파일에 내용이 다른 걸로 바뀌었죠. 한글을 저장할 수가 있네요. 그죠? 처음 써봤던 라이터 같은 경우는 얘가 int형을 내보내주긴 하는데 그 int형에 들어있는 값이 지금 65니까 문제없이 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확인 한번 해보고 가라는 문자가 정수로 뭔지 확인 한번 해보고요. 4403이에요. 4403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게 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를 write 여기다가 가라고 저장을 해봅니다. 가라고 쓰겠다. 실행하면 example 파일에 가가 들어있죠. 가가 들어있는데 저거를 1바이트 기반으로 읽어드리면 실행했을 때 이런 문자가 나왔고요. 두 번 읽었죠. 두 번 읽었고 걔를 차가 아니라 정수형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왔네요. 구분을 좀 해서 어떤 값인지 확인해 보면 234
176, 128이에요. 234, 176, 128. 여러 개의 값이 나왔네요. 3개. 그러면 write, 가라는 게 쓰여지면 인코딩 방식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차셋이라고 해서 캐릭터 셋을 선택하는 설정해주는 값이 있어요. 이제 이걸 이용하면 조금 조작할 수 있을 건데 개념적으로 한글 한 글자가 지금 출력이 될 때는 3바이트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자바에선 1바이트 기반으로 입출력하는 애가 있고 2바이트 기반으로 입출력하는 애들이 있다 정도를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파일 입출력을 할 때 단순하게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복사 붙여넣기 뭐 이런 걸 할 때 그때는 1바이트 기반의 입출력을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여기 있는 한글 데이터를 읽어서 바로 또 한글 데이터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씩 잘라서 옮기다가는 제대로 해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2바이트 기반의 단위로 지금 뭐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도록 버퍼를 활용하는 애들을 써야 되는데 걔네들이 2바이트 기반 입출력, 문자 기반 입출력이라고 표현하고요. 뒤에 라이터 또는 리더 이런 애들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입출력을 할 때 이렇게 제가 지금 예시로 만들고 있었던 것처럼 이 파일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값들을 일일이 출력하고 일일이 읽어 들어오고 이런 거 되게 불편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파일을 읽어 드릴 건데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을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고 했을 때요. 내가 만약에 요것만 꺼내오고 싶어요. 또는 이게 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특정 부분의 값들만 꺼내오고 싶다.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그냥 처음부터 쭈루룩 쓰거나 아니면 써져 있는 지점부터 이어서 쓰거나 저장되어 있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오거나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입출력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에 입출력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오프셋 위치들을 찾아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또는 이렇게 저장된 파일에서 말을 뭐로 바꾼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문자들을 전부 다 읽어드려가지고 요 문자를 찾아서 그 문자를 직접 바꾼 다음에 다시 출력해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파일의 내용을 조금만 수정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으셔도 하려면 방법이 완전히 없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메모장을 쓴다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요청을 하면 여기 example 파일에 말을 뭐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이 파일을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죠. 메모장으로 열었다는 건 여기 저장된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서 프로그램이 읽어드린 거죠. 그리고 얘를 수정한 다음 이걸 다시 저장하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앞에서 보여드린 개념처럼 여기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체가 된 거죠. 데이터 내용이.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있는 걸 갖다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덩어리로 쓰는 거다. 파일의 출력은.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전달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개념. 자, 펄슨을 또 오랜만에 만들어요. 자, 스트링 네임과 int age를 갖습니다. 많이 썼던 거니까 간단하게 작성할게요. 생성자
자, 그냥 생성되고 출력만 하는 걸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바에서 제공되는 입출력 개념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개념은 객체 입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뭐 문자 아니면 바이너리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뭐 복사 붙여넣기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파일 이동하는 프로젝트 뭐 이런 걸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작을 시킬 때 어떤 데이터들의 관계를 보고 좀 한 덩어리로 묶어서 쓸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만든 펄슨처럼.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객체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홍길동의 20살 뭐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객체에 들어있는 값을 어딘가로 내보내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펄슨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래서 한글이 들어있으니까 파일 라이터 쓸게요. new 파일 라이터 여기에 파일을 이용해서 그러면 fw 가지고 추가를 해서 출력을 할 건데 보셨다시피 바이트로 그냥 출력하거나 아니면 캐릭터 단위로 출력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름이랑 나이를 출력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어펜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앞에서 했던 걸로 간다 그러면 write 해서 이름에 해당하는 홍길동 ps에 점 get name 같은 거 써서 출력하고 출력 끝나고 나면 또 하나 더 출력해서 이어서 출력을 해야겠죠. 이어서 또 해가지고 get age 뭐 이런 거에서 출력해줘야 돼요. 하나하나 일일이. 그럼 나중에 불러드릴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하나 또 순서에 맞게 또 불러드려야 되거든요. 귀찮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걸 제공합니다. 파일 라이터, 파일 리더가 아니라 오브젝트 내보내는 거니까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애가 있어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그래서 얘는 아웃풋 스트림을 넣어줘야 돼서 파일 대신 다른 걸 넣도록 하고요.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f를 담아서 준비를 해주면 fw를 가지고 write를 할 건데 write 여러 자료형들 형태로도 넣을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write object라는 애가 있어요. write object. 여기다가는 객체를 그대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를 출력. 자, try catch 잡아주고요. 자, 파일을 못 찾는 경우에도 예외. 그 외에 IO exception도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 객체를 출력하는 겁니다. 홍길동 객체 한 덩어리를 출력하는 거예요. 괜찮죠? 굳이 여기서 하나하나 꺼내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객체 그대로 출력하겠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자, 에러가 나요. 이유는 example person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example 패키지의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not serializable exception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serializable을 직렬화라고 하거든요. 직렬화. 객체는 모양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기본 자료형처럼. 우리가 만든 객체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걔네들을 1바이트 기반이든 2바이트 기반이든 얘네들을 내보낼 수 있게끔 척척척척 뭔가 정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런 개념을 이제 직렬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펄스는 직렬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클래스 펄슨의 implements라고 해서 serializable이라고 하는 요거를 구현하겠다라고만 쓰면 됩니다. 물론 요걸 썼을 때 갑자기 이걸 식별하기 위한 시리얼 버전 UID를 적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이야기를 깊이 해야 돼서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serializ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라고 써주면 이 펄슨으로 만들어진 객체는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 수도 있고 뭘 통해서? 객체 단위로.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에러 없이 프로그램이 잘 종료가 된 걸 볼 수 있고 생성된 파일 person.data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이클립스에서 그냥 열어볼게요. 텍스트로 그냥 열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가 있죠. .data 안 봐도 돼. 자, 이런 식으로 펄슨 객체로 생성된 홍길동 20살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객체입니다. 객체. 객체를 파일로 내보낸 거.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웃풋 스트림이 있으니까 그에 대응되는 인풋 스트림이 있겠죠. 그걸 통해서 읽어드리면 되니까 07번 예제에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라는 걸로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걸로 그러면 뭐 굳이 참조변수 이름 안 바꾸고 점 찍어서 이번엔 read 오브젝트라는 애가 있어요. 이건 객체를 읽으란 얘기죠. 그리고 read 오브젝트는 뭐 예외 처리 지워놓고 멀티 캐치. 자, 얘는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또는 IO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에서. 그리고 이 read 오브젝트가 반환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뭘 읽어드린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조건을 더 많이 달고 봐야 되지만 뭐 if 클래스가 뭐가 맞냐 뭐 이런 거 봐야 되거든요. 근데 if 오브젝트가 간단하게 할게요. 널이 아니면 펄슨으로 형 변환을 해라. 당연히 지금은 펄슨일 거니까 오브젝트를 그렇게 형 변환을 해서 ps.print 펄슨을 호출하면 홍길동 20살이 나오면 되겠죠? 지금 이 파일에는 홍길동 20살에 대한 객체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홍길동 20살이 나와요. 객체 단위로 입출력이 가능하다. 이걸 이제 객체 입출력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까지를 훑어드리고 싶었어요. 파일 입출력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다. 자, 요거 하나만 물어보고 마무리하죠. 자바의 객체 입출력. 자, 자바에서 객체 입출력.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그 개념은 파일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객체를 저장하거나 원래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여러 데이터들 묶음을 덩어리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직렬화 그리고 역직렬화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된다. 그리고 오브젝트 아웃풋,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얘네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직렬화는 객체가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일정한 바이트 스트림으로 딱딱딱딱 쪼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원래대로 실제 자바 객체 타입으로 변환시키는 작업, 그걸 역직렬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런 용어가 또 나옵니다. serializable을 제가 인터페이스라고 구현한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메서드를 구현한 건 없죠.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마커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이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렬화가 가능해 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펄슨이라는 걸 만들어서 너 예제를 똑같은 걸 써줬네. 자, 그리고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가지고 제가 객체를 내보내는 것, 객체를 읽어드리는 것 두 가지를 확인해 봤죠. 그래서 객체를 입출력하려면 요걸 구현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출력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언급하기 불편하지만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어떤 시리얼 UID 값 이런 걸 넣어주는 게 있죠. 뭐 클래스 타입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숫자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더 복잡해져야 좀 의미가 생길 거라서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인풋 스트림으로 읽어드리는 작업 읽어와서 펄슨으로 형변환해서 써먹고 있죠. 여기 있네. 시리얼 버전 UID는 직렬화된 객체의 버전을 식별한다. 이게 클래스가 변경되면 이것도 변경돼야 돼요. 예를 들어 이름 나이가 있는데 이름 나이 말고 뭐가 추가됐다.
그러면 이 값을 바꿔가면서 직렬화된 객체들을 식별하는 용도로 활용하게 되는 이상한 값입니다. 고유 값을 활용하는 거고요. 명시되지 않으면 알아서 만들지만 혹시 클래스를 변경했을 때 내가 오늘 만든 코드에 시리얼 버전 UID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JVM이 알아서 만들었겠죠? 근데 이거랑 호환되는 다른 자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엔 시리얼 버전 UID가 뭐 2번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같은 클래스를 쓴다고 돼 있는데 시리얼 버전 UID가 서로 다르면 이 두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로 식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숫자나 정해주면 되는 건데 보통 디폴트로 1을 갖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션트라는 키워드가 하나 또 있대요. 이건 제가 언급을 안 했죠. 요거는 요 객체를 파일에 저장시킬 때 이름도 어떤 형태로 저장되고 나이도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패스워드를 파일에 직접적으로 저장하고 싶지 않다. 객체가 갖고 있는 필드들 중에서 내가 파일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어디 네트워크로 전송하거나 할 때 무시하게 할 멤버가 있으면 거기다가 트랜션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면 이건 안 보냅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뭐 주의사항, 보안 문제, 성능 고려. 이게 직렬화, 역직렬화는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무거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식, 진짜로 그냥 데이터 하나하나만 쪼개다가 집어넣던지 구조를 좀 다르게 쓰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개념으로 사용자 정의 직렬화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죠. 라이트 오브젝트, 리드 오브젝트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바꿀 수도 있고 뭐 외부 직렬화 저는 안 해봤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대안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이런 게 있네요. 제이슨 타입 형식으로 문자열 형태로 그냥 변환하던가 XML 형태로 변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네요. 그러면 지금 해봤던 개념들을 이용해서 제가 앞전 시간에 삽질했었던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 뭐 멤버 회원 가입하는 개념을 표현했었던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펄슨을 실행하는, 펄슨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만들었던 예제도 있는데 앞에서 만들었던 이런 애들은 전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사라지는 데이터잖아요. 왜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럼 이제 파일 입출력 또는 객체 입출력 이런 것들을 해봤으니까 파일에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나중에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다음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파일에 저장됐던 데이터가 불려지도록 좀 코드를 수정해 볼 수도 있겠죠. 진짜 이제 프로그램 같이. 그런 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 이제 파일 입출력에 대한 개념까지 해서 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라고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